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평단가 근처에서 현재 계속 횡보하며 움직이고 있고 미국 직투 계좌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즉 미국 증시는 횡보 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가지, 반도체 두 배 레버리지 USD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QLD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마이너스 50%까지도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 결국 AI 이슈와 함께 반도체의 상승이 눈에 띄며 SS와 수익률이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SSO의 수익률을 뒤집고 더 높이 올라가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반 투자해야 하지만 말이죠. 먼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나스닥 두 배 레버리지 QLD는 60일선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분할 매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시 60일선 매수 타이밍이 내려오길 관망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 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현재 며칠 전 분할 매수를 끝냈고 121선이나 60일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 배 레버리지 USD는 계속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관망 중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보합 마감했습니다. 딱 봐도 혼조세를 보였고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 일봉으로 보더라도 박스권을 유지하며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왼쪽 상단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가 유독 피바다입니다. 테슬라만 마이너스 3%를 기록한 이유는 이번에 모델 Y에서 주행 중 운전대가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미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혀지며 테슬라 주가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974%입니다. 그리고 현재 2년물 국채금리는 5% 위로 올라가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정도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은 코로나, 리먼 브라더스, 닷컴 버블 때보다도 역전폭이 훨씬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1980년 이후 최대폭으로 역전 중이죠. 그러나 며칠 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역전폭이 회복될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말 내년 초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환율은 1318원입니다. 어제 파월의 진짜 센 발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버텨주던 미국 증시가 오늘 역시 파월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잘 버텨주었고 오히려 나스닥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이야기였고 핵심 내용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 속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발언이죠. 즉 3월 50bp를 우려하던 시장을 그나마 안도하게 해주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변한 건 없습니다. 3월과 5월 그리고 6월 금리 인상은 현재 사실상 확정입니다. 그리고 최종금리 역시 5.75%까지 높아질 가능성 최소 5.75%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2023년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이것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3월 금리 인상 속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봐야 할 주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봐야 할 주요 데이터는 뭘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내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시간당 임금 등 말이죠. 여기서 최근 증시가 잘 버텨졌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농업 고용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지난달엔 이게 51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이번 달엔 20만 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지난달보다 절반 넘게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발표되면 고용이 전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실업률은 어떻게 나오는지,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 다음으로 봐야 할 데이터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진짜 현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들인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있죠? 먼저 ADP 민간 고용 보고서입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당연히 금요일 발표를 봐야겠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3월 50bp 빅스텝을 열어두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마 진짜 빅스텝 다시 보게 될까요? 그리고 졸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도 발표되었는데요. 지난달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강하게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월은 앞으로 봐야 할 주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죠.
뭔가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 폭풍 전야 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부디 잘 지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무리 줍줍 기회가 오더라도 개인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가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번 달에 있는 핵심 이벤트만 정리해보면 먼저 내일 금요일 밤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다음 주 화요일 밤에 C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두 개의 지표를 보고 3월 50bp냐 25bp냐를 결정할 것이고 새로운 점도표로 금리 전망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치솟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 고용보고서와 CPI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일 밤 고용보고서를 봐야겠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자세하게 핵심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드릴 테니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로드 알림이 갈 겁니다. 현재 시장은 파월의 발언을 듣고 그리고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50bp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습니다. 50bp 전망은 78%까지 치솟았고 25bp 전망은 22%까지 떨어져 버렸죠. 이게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반대였다는 겁니다. 25bp 전망이 훨씬 높았었는데 떨어졌고 50bp 전망은 30%였는데 치솟아 버렸죠. 올해는 대통령 임기 3년차입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는 4년차 중 가장 주가가 강한 시기입니다. 슬슬 바이든은 다음 대선을 위해 무언가 준비를 취할 텐데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경제 둔화와 함께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만 갈 텐데 말이죠. 그리고 3월과 4월은 1년 중 가장 강한 시기 중 하나로 불립니다. 특히 상반기엔 가장 강한 시기죠. 올해는 대통령 임기 3년차도 무시되고 이런 가장 강한 달들도 무시가 되는 마치 작년과 비슷한 하락장이거나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강세론자라고 자부하는데 현재까지 단기적으로 이런 고용보고서와 CPI가 안 좋게 발표되고 연준의 점도표까지 더 높게 더 오래 나오게 되면 당분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용보고서와 CPI가 좋게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1970년대와 비교하죠. 그래서 1970년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 그래프를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1970년대 주식시장과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를 봐도 그렇죠. 그러나 주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상승하는 마지막에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을 보이고 주가는 반대로 다시 하락하는 구간을 만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2년 전 최저점을 뚫고 내려가진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2차 오일 쇼크가 터졌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반대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1차 오일 쇼크 바닥은 물론 4년 전 스태그플레이션 바닥을 뚫고 내려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즉 내년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있더라도 그게 작년의 바닥을 뚫고 내려갈진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로 하락이 있더라도 지금 이 가격보다 위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미국 주식을 살펴보면 파란색 선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검정색 선의 주식시장은 하락을 보였죠.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보이기 전 주가는 선 반영하며 이미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보고 사면 왜 늦는다고 말하는지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해서 10%까지 올랐고 주가는 그대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최악이라는 소리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보고서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의 위기는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1% 부자들에게는 골든타임, 즉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는 197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대다수가 도망가고 예적금으로 갈아탈 때, 즉 은행에 돈을 넣어버릴 때 부자들은 좋은 자산을 모으며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산이 상승할 때까지. 아니, 부자들은 계속 자산을 보유합니다. 부자들이 예적금 드는 거 보셨나요? 부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적금이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점점 거지로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선 리스크를 껴안고 자산을 보유하며 변동성을 이겨내고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평생 보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예금 5%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자산을 팔고 예적금으로 넘어가서 은행에 돈을 맡겨버립니다. 그게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리가 쌀 때 은행의 돈을 빌려서 이용해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